당신이 우리한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 말은 상대를 향한 질문이었지만 사실은 제 자신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아이는 병실 침대 위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고 저는 아이의 고통보다 제 감정을 먼저 내보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아이의 하루는 늘 아픔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오늘은 얼마나 아플지, 오늘은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를 먼저 계산해야 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뛰어다니는 시간에 제 아이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저는 아이 앞에서 울지 않기 위해 수없이 숨을 삼켰습니다. 아프다는 말 대신 괜찮다는 말을 먼저 배우게 한 사람이 혹시 제가 아닐까, 그 생각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이의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고 아이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는 웃었습니다.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고 제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아픈 선택이었는지 저는 한참이 지나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흘러가는 시간은 세상과는 다른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하루하루가 길고 무거웠고 아이의 숨결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고통을 대신 겪어줄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매일 무력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픔이 단지 아이의 몫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고통이 앞으로 제 삶 전체를 어디로 데려가게 될지를 말입니다. 벌써 10여 년 전이었네요. 아이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은 시기가요. 처음 아이의 시한부 인생을 얘기했을 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귀에 들어오는 건 단어들의 파편뿐이었습니다. 의사는 책상 위에 놓인 CT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뭔가를 설명했습니다. 그 손가락 끝이 떨리지 않는 게 신기했어요. 이렇게 무거운 말을 전하는데도 그는 담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치는 되는 거죠?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밝게 나왔습니다. 희망을 붙잡으려는 몸부림이었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연민과 당혹스러움이 동시에 읽혔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 들었구나. 아니, 듣고 싶은 것만 들었구나. 의사는 천천히 더 분명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시한부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료실 창문 너머로 아이가 보였습니다. 대기실 구석 키즈존에서 레고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8살. 키는 반 친구들보다 작은 편이고 좋아하는 색은 보라색. 딸기 우유를 좋아하지만 우유는 싫어하죠. 이렇게 구체적인 아이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아이가 어떻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이상한 공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은 채 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복도를 지나며 모든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 저 부부는 왜 손을 잡고 있지 않을까? 저 할머니는 왜 혼자일까?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대답은 필요 없었어요. 저도 곧 그들 중 하나가 될 테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공책을 펴는 것이었습니다. 흰 종이 위에 선을 그었어요. 세로선, 가로선. 시간표를 만들기 시작했죠. 월요일 오전 10시 병원 치료. 화요일 오후 3시 집에서 휴식. 수요일 오후 4시 친구 만나기 일정 잡아주기. 선을 그으면서 안심이 됐습니다. 계획할 수 있다는 건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빈틈없는 스케줄이 완성됐을 때 저는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학교 가도 돼? 아이가 물었을 때
저는 잠깐 동작을 멈췄습니다. 표정 관리, 목소리 톤, 시선 처리, 모든 게 중요했어요. 아이가 제 얼굴에서 뭔가 이상한 걸 읽어내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시작될 테니까요. 나는 왜 병원에 자주 가? 나는 왜 특별해? 나는 언제 나? 그리고 결국 나는 언제 죽어? 당연하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걸?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일부러 만든 발음이었죠. 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체크 표시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하루는 성공. 아이를 웃게 만들었으니 오늘은 성공한 거예요. 이상한 강박이었지만 그게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학교 상담 교사와의 면담은 형식적인 자리였습니다. 교사는 친절했지만 거리감이 있었어요. 아이의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최대한 배려하겠습니다. 다만 또래 관계는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요. 통제할 수 없다는 말.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교사는 계속 말을 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아이들 틈에서 내 아이는 얼마나 외로울까? 아무도 모를 비밀을 혼자 안고 있어야 한다면 그게 얼마나 무거울까? 학교 앞에서 다른 엄마들을 만날 때마다 이상한 벽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다음 주 소풍 도시락 메뉴를 고민했고 겨울 방학 학원 스케줄을 짰어요. 저도 함께 고개를 끄덕이고 웃었지만 제 웃음은 공허했습니다. 그들의 고민은 미래를 전제로 했지만 저에게는 미래가 없었으니까요. 설명할 수도 없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아이는 이번 여름을 못 넘길 수도 있다고.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저는 그들의 세계에서 완전히 분리될 테니까요. 밤이 되면 아이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를 듣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하려는 건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라는 걸요. 아이가 스스로 행복해지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만들어야 했어요. 웃음을, 기억을, 따뜻함을. 모든 걸 설계하고 배치하고 연출해야 했습니다. 그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시간표를 다시 펼쳤습니다. 빈칸을 채웠어요. 놀이공원 가기, 바다 보러 가기, 할머니 댁 방문하기, 친구 생일 파티 참석하기. 모든 칸이 채워졌을 때 저는 조용히 공책을 덮었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어요. 아이가 웃는 순간들을 하나씩 쌓아가는 일. 그게 제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깨어 있어야 했으니까요. 시간이 멈추지 않는 한 저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는 동안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일반실로 하시겠냐고요? 아니면 1인실이냐고. 가격 차이를 듣는 순간 제 입이 굳었습니다. 하루에 그 돈을. 한 달이면 얼마지? 6개월이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도 답은 나왔어요. 우리 집 통장 잔고로는 버틸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일반실로 할게요.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체크를 했어요. 그 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1인실 번호판을 확인하며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깨끗한 옷차림, 여유로운 걸음걸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교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4인실 병실은 4개의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창문에서 가장 먼 안쪽 자리를 배정받았어요. 커튼으로 공간을 구분하긴 했지만 숨소리까지 다 들렸습니다.
옆 침대의 아이는 5살쯤 되어 보였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고 엄마는 침대 옆 간이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병실은 다른 세계가 됐습니다. 복도 불빛이 희미하게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왔어요. 어디선가 삐소리가 났습니다. 의료기기 알람이었죠. 간호사가 뛰어오는 발소리,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들. 다시 조용해졌다가도 한두 시간 후면 또 다른 곳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응급 호출벨이 눌러질 때마다 저는 깜짝 놀라 깼어요. 우리 아이는 아닌가 확인하려고요. 엄마, 다리가 아파. 사흘째 되던 날 아이가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걷는 게 힘들다고요. 의사는 예상된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도 했어요. 그날부터 휠체어를 빌렸습니다. 아이를 태우고 복도를 오갈 때마다 시선이 느껴졌어요. 동정, 연민, 때로는 안도. 저 아이가 아니라 다행이라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숟가락을 드는 속도가 느려졌어요. 음식을 삼키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간호사가 부드러운 죽으로 바꿔주었지만 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맛이 없다고요. 싫다고.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먹어줘. 엄마랑 약속? 아이는 마지못해 몇 숟가락 떴습니다. 예전에는 밥투정을 부리면 화를 냈었는데 이제는 한 숟가락이라도 먹으면 감사했어요. 기준이 이렇게 낮아지는 줄 몰랐습니다. 웃음도 변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예전처럼 까르르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꼬리만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갔죠. 그마저도 귀한 순간이 됐습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하고 장난을 치고 온갖 노력을 해도 아이는 피곤한 듯 눈을 감았어요. 보호자 휴게실에서 다른 엄마를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사람도 지쳐 보였습니다. 머리는 며칠 감지하는 듯 기름져 있었고 눈 밑은 시커멓게 그늘졌어요. 제 모습도 다르지 않았겠죠. 몇 호실이세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병실 번호를 말하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같은 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 서로를 이해했으니까요.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두 시간 정도 함께 있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의 병실로 가봤습니다.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시트가 벗겨져 있었고 커튼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죠. 어디 갔냐고.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원 가셨어요. 전원인지 퇴원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사팀이었어요. 얼마나 더 쉴 거냐고 물었습니다. 복귀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저도 모르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직서 양식이 첨부된 메시지였어요.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고민해 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문자를 보내던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그러다 완전히 끊겼습니다. 제가 답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도 있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병실에서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들이 너무 멀게 느껴졌으니까요. 남편은 일주일에 한두 번 왔습니다. 올 때마다 과일이나 간식을 들고 왔어요.
아이 머리를 쓰다듬고 제 어깨를 두어 번 두드리고 한두 시간 있다가 갔습니다.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미안해. 남편이 말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낼 기운도 없었고 따질 여유도 없었어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남편도 자기 방식대로 버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제 세계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병실에서 화장실까지, 화장실에서 휴게실까지, 휴게실에서 다시 병실까지, 반경 50m 안의 삶이었어요. 그 밖의 세상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뉴스도, 날씨도, 계절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이의 체온, 아이의 호흡, 아이의 표정만이 전부였습니다. 나중에라는 말을 쓰지 않게 됐습니다. 나중에 여행 가자. 나중에 맛있는 거 먹자. 나중에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그런 약속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나중이 없으니까요. 대신 오늘과 지금만 남았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때? 지금 뭐 하고 싶어? 지금 이 순간을 채우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장을 보러 가는 사람, 모두 각자의 시간을 살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과 같은 시간에 살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멈춰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시계는 돌아가지만 시간은 흐르지 않는 공간. 저는 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낯선 기운이 느껴졌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는 몰랐습니다. 현관에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평소 남편이 신던 검은색 구두였죠. 그 옆에 회색 슬리퍼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왠지 각도가 달랐어요. 거실을 지나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 시트는 새로 갈아져 있었어요. 남편이 빨래를 했나? 그럴 리 없었죠. 남편은 빨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침대 옆 협탁 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물컵이 2개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남편이 쓰던 거였고 하나는 낯선 컵이었습니다. 옅은 핑크색 테두리가 있는 머그컵이었죠. 화장대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향기가 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묵직한 향이었어요.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 화장품 사이에 낯선 립스틱 하나가 끼어 있었어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진한 레드 계열 색이었습니다. 저는 빨간 립스틱을 쓰지 않는데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보다가 립스틱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서랍을 닫았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집 도착했어.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녁에 늦는다고 했어요. 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확신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쩌면 제가 착각한 걸지도 몰랐죠. 립스틱은 선물 받은 건데 제가 깜빡했을 수도 있고 향수는 옆집에서 넘어온 냄새일 수도 있고 컵은 친구가 놓고 간 걸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이 들어온 건 밤 11시였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남편은 소파에 앉은 저를 보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가 정신없어서 미안해.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항상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미안한지는 말하지 않았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대답을 들어야 하니까요. 대답이 두려웠습니다. 괜찮아. 피곤하면 먼저 씻고 자.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잠시 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샤워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다룰 시간이 있나? 없었어요. 아이의 다음 치료 일정을 확인해야 했고, 약 처방전을 챙겨야 했고, 내일 병원 예약 시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남편 문제를 파헤칠 여유가 없었어요.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악화됐다고 했어요. 다시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은 표시는 떴지만 답장은 없었어요. 한두 시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 회의 중이었어. 무슨 일이야? 저는 아이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알겠어. 내가 갈게.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도록 오지 않았어요. 밤 8시쯤 문자가 왔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간다고요. 내일 아침에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분노가 올라와야 정상이었어요. 남편을 원망해야 했고, 화를 내야 했고, 따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감정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냥 무뎌져 있었습니다. 제 안에 뭔가가 꺼진 것 같았죠. 침묵을 선택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모른 척하기로 결정한 거라고요. 그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믿으려 했어요. 지금 싸우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검열을 했어요. 남편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사는 사람이었어요.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그냥 거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구처럼, 벽처럼, 환경의 일부였습니다. 감정을 쏟을 대상이 아니라 그냥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물체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후 남편이 병원에 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아이에게 건네며 웃었습니다. 아이도 웃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질투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냥 공허했습니다. 저 사람은 여기 있으면서도 여기 없구나. 물리적으로는 이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간 후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자주 못 오시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어깨를 두드렸죠. 하지만 그 사람도 몰랐어요. 제가 지금 뭘 참고 있는지, 뭘 외면하고 있는지, 뭘 선택하지 않기로 선택했는지, 밤에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문제를 마주해야 할 거예요. 언젠가는 남편에게 물어봐야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만 보이니까요.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자. 그렇게 미뤘습니다. 하지만 나중이 올까요? 제게 나중이 있긴 한 걸까요? 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할 수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이 상태를 물으시더니 갑자기 말씀하셨죠. 태식이가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너도 이해해줘야지. 어떤 힘듦을 말씀하시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원래 그렇다고요. 스트레스를 밖에서 푼다고요. 여자가 참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동네 마트에서 아는 언니를 만났습니다. 예전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멀리서 저를 보더니 일부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본 척하는 게 분명했죠.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카트를 밀고 계산대로 가는데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남편이 바람났대. 회사 후배랑. 목소리가 낮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왔어요.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야 주저앉았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구나. 저만 모른 척하고 있었구나. 남편 회사 동료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병원비 걱정하지 말라고요. 필요하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고마운 말이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무너졌어요. 저 사람은 왜 제게 이런 말을 할까? 왜 남편이 아니라 저한테 직접 연락할까? 문자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알고 있구나. 남편이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동정하는 거구나.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동정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모욕적인 줄 몰랐어요. 도움이 필요한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받고 싶지 않았죠. 남편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족 동반이라며 같이 가자고 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뭔가를 부탁한 게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갔습니다. 아이는 병원에 맡기고요. 행사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어색하게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자연스럽게요. 하지만 그 손이 차가웠어요. 잘 지내셨어요? 남편 상사의 부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지나치게 친절했어요. 얼굴에는 과장된 미소가 붙어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하자 그는 제 팔을 가볍게 쳤어요. 힘내세요. 요즘 다들 힘들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힘들다는 건지, 남편 때문에 힘들다는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저는 그냥 웃었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테이블에 앉았을 때 옆자리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남편 부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웃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회사 이야기,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그러다 갑자기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요즘 많이 바쁘시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최우선이잖아요. 그 말이 위로인지 비난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물만 마셨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죠. 화장실에 갔을 때 거울 앞에서 두 여자가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 뒷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불쌍하긴 한데 그래도 좀 관리를 해야지. 애가 아프니까 어떻게 신경 쓰겠어. 근데 남편이 그렇게 나가는 것도 이해는 돼. 목소리가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칸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나왔어요. 두 여자는 제 얼굴을 보고 굳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씻고 나왔습니다. 행사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을 봤습니다. 어떤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젊고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죠. 제게 보여준 적 없는 편안한 미소였어요. 여자도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친밀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자도 저를 봤죠.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아, 이 사람은 회사 후배고. 후배.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마트에서 들은 속삭임도 생각났죠.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오해야. 오해가 아니죠.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저는 팔을 빼고 행사장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좋았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빈집이 너무 고요했어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구나. 시어머니도, 지인도, 남편 회사 사람들도 모두가 알면서 모른 척 했어요. 혹은 알면서 외면했죠. 저만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읽지 않았어요. 그냥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오늘 하루는 여기까지였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거리에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집에 들어온 건 밤 10시였습니다. 술 냄새는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또렷해 보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죠. 이야기 좀 하자.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미안해. 근데 나도 힘들었어. 그 말로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1년 전부터였다고 했죠. 회사 직원이었고요. 처음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기대게 됐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더 힘들었다고도 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화를 낼 기운도 없었어요. 당분간 따로 지내는 게 좋겠어. 말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결정한 뒤였어요. 제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었죠. 그냥 통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으니까요. 알았어. 내가 나갈게. 제가 말했을 때 남편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류하지도 미안해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딸의 방문을 열었어요. 아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요. 요즘 딸은 거의 일어나지 못했어요. 일주일 전부터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었죠. 휠체어도 이제 소용없었어요. 침대에서 내려올 수조차 없었으니까요. 아이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어떻게 나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 한 병을 침대 옆에 두고 핸드폰도 손 닿는 곳에 놓았습니다. 급한 일 있으면 전화하라고 했죠. 금방 올게. 2~3시간이면 돌아올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정하지 못했어요. 그냥 일단 이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남편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만 넣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딸의 방 쪽을 봤죠. 문이 닫혀 있었어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에 내려왔을 때 갈 곳이 없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친정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친구들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죠. 그냥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괜찮은 걸까? 혼자 괜찮을까?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죠. 또 받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일어나 뛰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아파트로 달렸어요.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렸습니다.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죠.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딸아,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딸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아이가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딸아, 괜찮아?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힘없이 웃었어요. 엄마, 전화 못 받았어. 손이 안 움직여서. 핸드폰이 침대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잡으려다 떨어뜨린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주울 수 없었던 거죠.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계속 사과했습니다. 아이는 괜찮다고 했어요. 엄마가 금방 올 줄 알았다고요. 그 말이 더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딸의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어요. 남편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 딸 때문에. 혼자 둘 수 없어.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짐을 챙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을 여닫는 소리, 옷을 개는 소리, 가방 지퍼를 잠그는 소리. 10여 분 후 남편이 큰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더니 신발을 신었어요. 어디 가는 거야?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었어요. 나가려는 순간 돌아보며 말했죠. 생활비는 보낼게.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남편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 여자에게 갔겠죠. 회사 직원. 남편이 기댔다던 그 사람에게 간 겁니다. 웃기는 건 화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허탈했습니다. 딸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었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아이 손을 잡았어요.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작아진 것 같았어요. 엄마는 어디도 안 가. 계속 여기 있을게. 아이는 듣지 못했습니다. 자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었죠. 밤이 깊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더 넓어 보였죠. 하지만 동시에 더 좁게도 느껴졌어요. 이제 이 집에는 저와 딸뿐이었으니까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미안해. 또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살지? 남편 없이, 돈도 없이, 아픈 아이와 단둘이.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딸을 버릴 순 없다는 것.
딸이 숨 쉬는 동안 저도 숨 쉬어야 한다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며 일어났습니다. 딸의 방으로 갔어요.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고 이불을 덮어주고 물컵을 가까이 당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오늘도 살아야겠구나. 어떻게든 버텨야겠구나.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딸의 침대 옆에서 잠들었던 저는 눈을 떴어요. 딸도 깨어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엄마, 나 이제 못 걷는 거지? 아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얼마나 혼자 생각했을까요? 잠깐 그런 거야. 치료받으면. 엄마. 아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봤어요. 8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고 무겁고 슬픈 눈이었죠. 거짓말 안 해도 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으니까요. 아이 앞에서는 무너지면 안 됐어요. 엄마는 괜찮아? 아이가 물었습니다. 제가 괜찮냐고요. 제가요. 저는 웃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이가 저를 걱정하다니.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죠.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는 일 때문에 바빠.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넘어가 준 거였죠. 그날 오후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하고 싶은 거 있어. 종이와 펜을 가져왔어요. 아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펜을 잡을 수 없었어요. 손에 힘이 없었죠. 제가 대신 적었습니다. 말해봐. 뭐 하고 싶어? 바다 보고 싶어. 바다. 집에서 차로 2시간 거리였어요. 하지만 아이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바다 사진 보여줄까? 아니, 진짜 바다. 아이가 고집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그러다 생각했죠. 방법이 있을 거라고. 반드시 있을 거라고. 구급차를 알아봤습니다. 개인 구급차 서비스가 있었어요. 비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약했죠. 이틀 후로요. 그 이틀 동안 아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고 싶은 게 뭐가 더 있냐고 물었어요. 아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랑 영화 보고 싶어? 우리 집에서 할머니 보고 싶어? 친구들한테 편지 쓰고 싶어? 케이크 먹고 싶어? 딸기 케이크. 저는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모든 걸 이루게 해주겠다고. 바다에 간 날은 맑았습니다. 구급차가 왔어요. 구급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아이는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았죠. 차 안에서 아이는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을 쭉 보고 있었어요. 나무들, 건물들, 사람들. 모든 걸 담으려는 것처럼요.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들것을 구급차에서 내렸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어요. 엄마, 바다 냄새나. 아이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최근 몇 주간 보지 못했던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이가 모르게요. 1시간쯤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더 있고 싶었지만 아이가 힘들어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이고 이불을 덮어줬어요. 다음 날 영화를 봤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와서 침대 옆에 놓았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틀었습니다. 함께 누워서 봤죠. 아이는 제 팔을 베고 있었습니다. 가벼웠어요. 너무 가벼웠습니다. 영화가 끝날 때쯤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졸려. 그럼 자. 근데 자면 안 깰 것 같아. 가슴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언젠가는 잠들고 깨어나지 못할 거라는 걸요. 깰 거야. 엄마가 깨울게. 정말? 그럼 정말이지. 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금방 잠들었어요. 저는 아이의 숨소리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계속 세었어요. 숨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할머니가 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었어요. 엄마는 처음엔 바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정했죠. 손녀를 보러 와달라고요.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왔어요. 딸의 방에 들어서더니 굳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야위었거든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할머니, 아이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엄마는 아이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둘만의 시간을 주고 싶었으니까요. 엄마가 나왔을 때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말했어요. 무엇이 미안한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알 것 같았으니까요. 엄마도 무서웠던 거예요. 손녀의 죽음이. 그래서 피했던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이가 말하면 제가 받아 적었어요. 한 명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고맙다고요. 재밌었다고요.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요. 마지막 편지를 쓸 때 아이가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는 모습을 봤어요. 엄마, 나 보내기 싫어. 안 보내. 근데 가야 할 것 같아.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저보다 훨씬 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딸기 케이크요. 큰 걸로요. 초도 꽂았습니다. 생일도 아닌데요. 아이는 신기해했어요. 왜 초를 꽂아? 그냥 소원 빌라고. 촛불을 켰습니다. 18개요. 아이의 나이만큼요. 아이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무슨 소원인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촛불을 끄려는 순간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소원 빌어. 응? 엄마 소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무엇을 빌어야 할까요? 아이가 낫게 해달라고요? 아니면 제 곁에 더 오래 있다가 데려가 달라고요? 아니면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요? 아무것도 빌 수 없었어요. 이미 늦었으니까요. 빌었어. 애써 웃음 지으며 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는 웃으며 촛불을 끄려 했어요. 하지만 숨이 약했습니다. 촛불이 꺼지지 않았죠. 제가 도와줬어요. 함께 불었습니다. 촛불이 하나씩 꺼졌어요.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었어요. 가을이었습니다. 아이는 그걸 보며 말했어요. 예쁘다. 응, 예뻐. 엄마, 나 내년 봄도 볼 수 있을까? 그럼 우리 내년 봄에 꼭 벚꽃 보러 가자. 소원처럼 내뱉었습니다.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제 미래는 어디로 간 걸까요? 언제부터 사라진 걸까요? 내일도 없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는 것만이 목표였죠. 달력을 보지 않게 됐습니다. 날짜를 세는 게 무서웠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아이와의 시간이 줄어드니까요.
차라리 시간이 멈추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 후 딸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내 목까지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게 나의 소원이야. 더 건강하게 더 웃으며 더 멋지게 나를 위해 나를 기억하며 살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엄마의 기억 속에서 엄마와 함께 더 멋진 어른이 될 거야. 그렇게 해줘. 저는 아이 곁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계속 흘렀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딸의 숨소리가 바뀌었어요. 거칠어졌다가 다시 얕아졌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죠. 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눈을 뜨지는 못했어요. 힘이 없었죠. 응, 엄마 여기 있어. 아프지 않아. 다행이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딸의 숨이 점점 느려졌어요. 하나, 둘, 셋. 숨을 새는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멈췄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알았습니다. 알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죠. 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흔들었어요. 세연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세연아, 일어나.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딸의 가슴에 귀를 댔습니다. 심장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늦었다는 걸요. 하지만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구급대원들이 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소용없었죠.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딸을 봤습니다. 자는 것처럼 보였어요. 편안해 보였습니다. 장례식장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전화를 여러 군데 걸었어요. 목소리가 기계처럼 나왔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았죠. 담당자가 위로의 말을 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문자를 보냈죠. 짧게요. 세연이가 우리 곁을 떠났어. 1시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 간다. 남편이 온 건 오후였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거기 있었어요. 나왔을 때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마른 눈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으려 했죠. 저는 피했습니다. 남편의 손이 허공에 머물렀어요. 장례식장은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왔어요. 친척들, 남편 거래처 사람들, 옛날 친구들, 모두 위로했습니다. 힘내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편히 쉴 거예요. 말들이 귀를 스쳤습니다.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소음이었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절을 받았습니다. 계속 절을 받았어요. 몇 명이 왔는지 세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울었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무엇이 미안한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놔드렸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는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었어요. 친정 엄마도 오셨습니다. 조문객들 틈에 섞여 계셨죠. 제 앞에 왔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품에서도 울지 못했습니다. 울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조문객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고 술을 받았어요. 평소의 남편이었죠. 사람들을 대하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나도 똑같다는 걸요.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밤이 됐습니다. 조문객들이 돌아갔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밖에 나가 담배를 피웠어요. 저는 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딸은 웃고 있었어요. 건강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웃음을 다시 볼 수 없구나. 그 웃음을 뒤로 저는 딸을 떠나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딸의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엄마 왔어? 하고 물을 것 같았죠.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고요했어요. 거실을 지나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침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불도 그대로였어요. 딸이 누웠던 자리가 보였죠. 약간 패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그림이 있었습니다. 딸이 그린 거였어요.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었죠. 저와 딸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구석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사랑해 엄마.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무너져야 했습니다. 울어야 했어요. 소리내서 울고 바닥에 주저앉고 모든 걸 쏟아내야 했죠.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저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딸이 죽었는데 왜 울지 못할까? 왜 아무 감정도 안 느껴질까? 비정상이구나. 나는 비정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이틀 후에 납골당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또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나중에. 언제? 모르겠어. 나중에. 남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였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딸이 없는 첫날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비쳤어요. 표정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눈에 생기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나인가? 이 사람이 정말 나인가? 모르겠었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목이 말랐는데 물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딸이 좋아하던 딸기 우유가 있었어요. 유통기한이 지나 있었습니다. 버려야 했어요. 하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무언가 말하고 있었죠.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어요. 자막이 지나갔지만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만 봤어요. 새벽이 됐습니다. 잠들지 않았어요. 잠들면 안 될 것 같았죠. 왜 그런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런 기분이었어요. 창밖이 밝아졌습니다. 아침이 왔어요.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딸이 없는 두 번째 날이었죠. 일어나야 했습니다. 씻어야 했고, 밥을 먹어야 했고, 뭔가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몸이 소파에 붙어 있는 것 같았죠. 삶이 멈췄습니다. 완전히 중단됐어요. 시계는 움직이고 해는 뜨고 지고 세상은 돌아갔지만 제 안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딸이 마지막 숨을 쉬던 그 순간에 멈춰버렸어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밥이라도 먹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에요. 딸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공간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공백이었습니다. 제 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감정도 생각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죠.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하루인지 이틀인지 일주일인지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가지러 왔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죠. 5분쯤 지나서 나왔어요. 손에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밥은 먹고 있어? 물었을 때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화도 미움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냥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죠. 먹고 있어. 목소리가 평평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뭔가 더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이 앉았던 소파 쿠션이 약간 눌려 있었어요.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손님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며칠 후 남편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노트북을 가지러 왔어요. 서재에서 한참을 있더니 나왔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 서재로 갔습니다. 딱히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책상이 보였습니다.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봤어요. 회사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재무제표, 거래내역, 계약서. 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글자를 읽었습니다. 숫자를 봤죠. 매출이 줄고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30% 감소했어요. 순이익은 더 떨어졌습니다. 거의 절반이었죠. 대출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 보였어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어렵구나. 그 정도만 생각했죠. 남편이 힘들겠구나 하는 동정심도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인식했을 뿐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도 서류가 가득했어요. 회의록, 메모, 명함들. 하나하나 꺼내봤습니다. 목적은 없었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 중에 메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필체였어요. 김이사 200, 박 부장 150, 정 과장 80. 숫자 옆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달 날짜였어요.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급여인가? 아니면 대출금인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전화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거래처 사람들이랑 만나. 나도 가야 할 것 같아. 그래. 같이 갈래? 왜 저를 부르는 걸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헤어진 것도 아니고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였죠. 싫어. 알았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남편은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다음 날 우편물이 왔습니다. 회사 앞으로 온 등기 우편이었어요. 남편 이름으로 왔지만 이 집 주소였습니다. 열어봤어요. 법원 문서였습니다. 소송이었습니다. 거래처 중 한 곳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대금 미지급 건이었죠.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20억 원. 큰 액수였어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등기 왔어. 법원 문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 소송? 대금 미지급. 아, 알았어. 금방 처리할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무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걱정도 없었죠.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문서를 다시 봤어요.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남편 회사가 납품을 받았는데 돈을 주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석 달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거래처도 그럴까? 궁금해졌습니다. 서재로 가서 서류를 다시 봤어요. 미지급금 항목이 있었습니다. 여러 곳이었어요.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억 원.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회사가 돈이 없구나.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비어 있구나. 남편이 또 왔습니다. 저녁 때였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서재로 바로 가서 서류를 뒤졌어요. 뭔가를 찾는 것 같았죠. 찾는 서류가 없네. 회사에 둔 것 같아. 회사 사정이 안 좋아?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좀 어렵긴 해. 근데 곧 나아질 거야. 곧 나아진다는 말. 거짓말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봤어요. 눈을 봤죠. 불안해 보였습니다.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곧 나갔습니다.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거짓말을 했어요. 곧 나아질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서류상으로는 악화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말했어요. 스스로를 속이는 걸까? 아니면 저를 속이는 걸까? 저는 남편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마치 실험실의 연구원처럼 대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과 행동을 비교하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죠. 이상한 능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어요. 남편을 볼 때 감정이 앞섰었죠. 사랑, 미움, 실망, 분노. 그런 감정들이 판단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비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눈에 생기가 없었죠. 이 사람이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이 사람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게 살아남는 방법이구나. 감정을 끄고 냉정하게 보고 사실만 파악하는 것.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구나. 밤이 깊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서류들을 다시 펼쳤어요. 하나씩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메모도 했어요. 중요한 숫자들, 날짜들, 이름들. 공책에 적었습니다.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무엇을 하려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냥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려는 것처럼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보였어요. 사람들은 자고 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깨어 있었습니다. 감정은 죽었지만 의식은 살아 있었어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 없이 보는 세상은 달랐어요. 더 차갑고, 더 냉정하고, 더 명확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직은 몰랐어요.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보낸 생활비였어요. 예전보다 적었습니다. 절반 정도였죠. 한 달 생활비로는 부족했습니다. 집관리비, 공과금, 식비. 계산해보니 빠듯했어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힘들었죠.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딱히 할 일은 없었어요. 그냥 화면을 봤습니다. 포털 사이트가 떴죠. 검색창에 남편 회사 이름을 쳤어요. 기사가 몇 개 나왔습니다. 작년 기사였어요. 수출 계약 체결, 신제품 개발,
그런 내용들이었죠. 좋은 기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기사는 없었어요.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소개, 제품 소개, 연역. 훑어봤어요. 직원 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25명. 작은 회사였죠. 조직도를 봤습니다. 대표이사 밑에 이사 1명, 부장 2명, 과장 3명. 나머지는 사원이었어요. 간단한 구조였습니다. 주주 구성을 찾아봤습니다. 남편이 6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임원들과 외부 투자자들이 나눠 갖고 있었어요. 각각 5%에서 10% 정도였죠. 주식을 사고 싶어졌습니다. 총무팀에 연결됐어요. 주식 양도받을 수 있나요? 네. 누구신데요? 대표 부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잠시만요. 보리움이 흘렀어요. 5분쯤 지나서 다른 사람이 받았습니다. 김이사였어요. 남편 오른팔이라고 들었던 사람이었죠.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주식을 사고 싶습니다. 주식을요? 왜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도 모르니까요. 그냥요. 투자하고 싶어서요. 아, 사장님하고는 상의하셨어요? 아니요. 상의 안 했습니다. 김 이사는 당황한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흔들렸죠. 일단 사장님하고 얘기 먼저 하시는 게 남편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는 겁니다. 하지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김 이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가능은 합니다. 기존 주주 중에 일부 지분을 팔고 싶어 하는 분이 계세요. 누구죠? 박 부장님이요. 15% 가지고 계신데 사정이 있으셔서. 얼마예요? 15%가 12억 정도입니다. 살게요. 네. 지금요? 사모님, 이건 정말 사장님하고 말씀드렸죠. 남편한테 말하지 마세요. 제 돈으로 사는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서류가 왔어요. 주식 양도 계약서였습니다. 사인했죠. 돈을 송금했습니다. 제 통장이 거의 비었어요. 주주가 됐습니다. 15%의 주주였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회사의 주주. 작지만 권리가 생긴 거였죠. 며칠 후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총무팀이었어요. 사모님, 주주명부에 등재됐습니다. 다음 달에 주주총회가 있는데 참석하시겠어요? 참석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주주시니까요. 참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어요. 주주총회 날짜를 표시했습니다. 한 달 후였죠. 그 한 달 동안 정보를 모았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 자주 갔습니다. 점심시간쯤요. 직원들이 왔어요. 이번 달도 월급 밀릴 것 같아. 진짜? 또? 사장님이 다음 주에 준다고 했는데 믿기지가 않아. 거래처 대금도 못 받는다며? 응. 우리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줘? 조각들이었습니다. 대화의 조각들이요. 하나씩 모았어요. 머릿속에 저장했습니다. 다른 날에는 다른 직원들이 왔습니다. 김 이사님 요즘 스트레스 장난 아니래. 그럴만하지. 사장님이 계속 결정을 못 내리잖아. 신규 투자건도 그렇고 구조조정도 그렇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회사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주주총회 날이 됐습니다. 회사로 갔어요.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굳어 있었죠. 왜 왔어? 주주니까요. 뭐? 김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박 부장의 지분을 샀다고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투자하고 싶어서요. 상의도 없이? 제 돈이니까요. 남편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주주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작년 실적 보고, 올해 계획, 재무 상황. 하나씩 들었어요.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매출, 비용, 이익. 적자였어요. 작년보다 더 심해졌죠. 하반기에 반등할 겁니다. 신규 계약이 몇 건 진행 중이고, 김 이사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사장님, 현금 흐름이 문제입니다. 당장 다음 달 급여도. 알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김 이사는 입을 다물었어요. 남편이 방어적이었어요. 김 이사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죠.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사무실로 갔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냥요. 그냥? 장인어른에게서 물러받은 그 많은 돈을 그냥 쓴 거야? 제 돈이잖아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이 때문에 힘든 건 알아. 근데 이런 식으로. 서연이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남편은 멈칫했어요. 미안. 근데 진짜 왜 주식을 산 거야? 궁금해서요.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게 무슨 소리야?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지쳐 보였습니다. 회사를 나왔습니다. 머릿속에 정보들이 쌓여 있었어요. 회계 구조, 의사결정 과정, 직원들의 불만, 남편의 태도,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허점이 보였어요. 여러 군데요. 남편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어요. 재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직원들은 불안해하고 있었고요. 집에 와서 공책을 펼쳤습니다.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의 약점을, 남편의 실수를, 가능한 기회를요. 제 안 깊은 곳에서 목표가 형성되고 있었던 거예요. 빼앗긴 것들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가능할까?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가능하다.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면요. 그리고 남편의 실수가 쌓이면요. 언젠가는요. 가능하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제게 뭔가를 돌려줬습니다. 살아갈 이유, 일어날 이유, 움직일 이유.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하늘을 제대로 본 것 같았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요. 딸의 희망대로 딸과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한 저만의 계획이었습니다.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계속 적었어요. 계획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방향은 보였어요. 시간이 걸릴 거였습니다. 다른 건 없어도 시간만큼은 있었죠. 그날 밤 처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밤이었죠. 김 이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사모님, 혹시 시간 되시면 회사 좀 들러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요? 급한 건 아닌데. 여쭤볼 게 있어서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1시간 후에 회사로 갔어요. 김 이사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김 이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거래처 문제입니다. 대금을 못 받고 있어서요. 세 곳인데 합쳐서 30억 원이에요. 사장님은 아세요? 네. 말씀드렸는데 기다리라고만 하세요. 근데 우리도 직원 월급 줘야 하고 납품업체 돈도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김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난번 주주총회 때 보니까
사모님이 재무 쪽을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요. 거래처 목록을 봤습니다. 세 곳 모두 석 달 이상 연체 중이었어요. 계약서를 봤죠.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 조항 보이세요? 3개월 이상 연체 시 지연 이자가 붙는다고 되어 있네요. 네, 알고 있습니다. 청구하셨어요? 아니요. 사장님이 거래처와 관계 때문에 지금 관계 생각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청구하세요. 내용 증명 보내고요. 김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처는 최근에 신규 투자를 받았네요. 기사가 나왔어요. 현금이 있다는 얘기죠. 강하게 푸시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검색했어요. 간단한 조언이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일주일 후 김 이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됐습니다. 두 곳에서 입금 약속을 받았어요. 다행이네요. 사모님 조언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박 부장이었어요. 제게 지분을 판 사람이죠. 사모님, 죄송한데 재고 관리건으로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재고요? 네. 작년 제품이 창고에 쌓여 있는데 처리를 못하고 있어서요. 작년 모델이네요. 네. 신모델이 나오면서 안 팔리게 됐어요. 폐기 비용이 얼마죠? 한 5천만 원 정도요. 온라인 아울렛은 알아보셨어요? 그게 뭔데요? 설명했습니다. 구형 제품을 싸게 파는 플랫폼이 있다고요. 폐기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죠. 박 부장은 몰랐다고 했어요.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2주일 후 박 부장이 전화했어요. 사모님, 다 팔렸습니다. 이익은 많지 않지만 창고 공간도 확보하고 폐기 비용도 안 들고요. 잘 됐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회사 안에서요. 사모님이 도움을 준다고요. 질문하면 해결책을 준다고요. 전화가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 과장, 최 대리, 심지어 사원들까지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거래처 컨택 방법, 서류 작성법, 비용 절감 아이디어. 어려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오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혹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남편이 제대로 된 지시를 내리지 않았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전화했습니다. 회사에 자주 온다며? 임직원들이 물어봐서요. 왜 물어보는데? 모르겠어요. 조언 구하더라고요.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그게 전부였어요. 화를 내지도 그만두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묵인한 거였죠. 어느 날 김 이사가 제안했습니다. 사모님, 주간 회의에 참석하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요? 네. 어차피 주주시기도 하고 사모님 의견이 필요해요.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주간 회의 참석해도 돼요? 남편은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왜? 김 이사가 제안했어요. 내가 뭘 안다고. 말을 멈췄습니다. 다 아니까요. 제가 직원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요. 한번 와봐. 허락이었습니다. 마지못해 한 허락이었지만요. 첫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를 보는 시선이 복잡했습니다. 호기심, 경계, 기대 섞여 있었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매출 현황, 진행 중인 프로젝트, 당면 과제들. 하나씩 보고가 올라왔어요. 신규 프로젝트 건이 나왔습니다. 대형 거래처 입찰이었어요. 남편이 말했죠. 이번 거는 꼭 따야 해. 견적 공격적으로 잡자. 김 이사가 반대했습니다. 사장님,
그 가격으로는 마진이 안 나옵니다. 일단 따고 봐야지. 관계가 중요해. 하지만 적자 프로젝트를 또 내가 판단할게. 논쟁이 끝났습니다. 남편의 독단이었어요. 김 이사는 입을 다물었죠.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끼어들지 않았어요. 관찰했죠. 회의가 끝난 후 김 이사가 따로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규 프로젝트요? 네. 자료 볼 수 있을까요? 입찰 자료를 받았습니다. 밤새 봤어요. 계산했죠. 무언가, 인건비, 예상 이익. 남편이 제시한 가격으로는 10% 적자였습니다. 다음 날 김 이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가격으로는 안 됩니다. 최소한 20%는 올려야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이 제가 얘기해 볼게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입찰권 가격 다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적자예요. 계산해 봤어요. 내가 뭘 안다고. 자료 보냈어요. 확인해 보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계산이 맞네. 그럼 가격 조정하세요. 근데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어. 떨어지는 게 나아요. 적자 프로젝트보다는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알았어. 가격이 조정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찰에서 떨어졌어요. 하지만 회사는 적자를 면했죠. 김 이사가 감사 전화를 했습니다. 사모님 덕분입니다. 만약 따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이네요. 소문이 더 퍼졌습니다. 사모님이 회사를 살렸다고요. 사장님보다 판단력이 좋다고요. 주간 회의에서 제 발언권이 커졌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듣기만 했었어요. 이제는 의견을 냈죠. 임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보다 제 말에 더 반응했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회의 때마다 제 눈치를 봤어요. 불안해하는 게 보였죠.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너무 나서지 마. 왜요? 내 회사야. 저도 주주예요. 고작 15% 가지고. 그럼 더 사겠어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못했어요. 남편이 실수할수록 제가 해결할수록 균형은 무너졌습니다. 언젠가는 역전될 거였어요. 완전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도울 거였습니다. 회사를요. 임직원들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걸 가져올 거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았습니다. 길을 비추고 있었죠. 제 길도 보였어요. 명확하게요. 걸어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한 걸음씩이요. 정 과장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사모님, 제가 가진 지분을 파는 게 어떨까 생각 중인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5%요. 왜 파시려고요?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그리고 솔직히 회사 미래가 불안해서요. 이해했습니다. 직원들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걸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계산했습니다. 5%를 더 사면 20%가 됐어요. 여전히 적었지만 의미는 있었죠. 목소리가 더 커질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전화했습니다. 살게요. 일주일 후 최 대리도 연락했어요. 사모님, 저도 제 집은 팔고 싶은데요. %요? 5%요. 이유는요? 이직 준비 중이에요. 솔직히 이 회사 더는 못 다니겠어요. 샀습니다. 또 5%요. 이제 25%였어요. 김 이사가 찾아왔습니다.
사무실이 아니라 밖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사모님, 제 지분도 사실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10% 가지고 계시죠? 네. 근데 이건 좀 민감한 문제라서요. 무슨 뜻이죠? 제가 이걸 사모님한테 팔면 사장님이 아시면 이해했습니다. 김 이사는 남편의 오른팔이었어요. 배신처럼 보일 거였죠. 비밀로 하면 안 되나요? 명의 신탁은 불법이에요. 주주명부에 올라가야 하니까요. 그럼 언제 올라가죠? 분기별로 업데이트 됩니다. 다음 업데이트는 3개월 후고요. 그 전에 주주총회가 있나요? 2달 후에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팔아주세요. 제가 살게요. 김 이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장님보다 사모님이 경영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이 회사 살리려면 변화가 필요해요. 고맙습니다.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35%가 됐어요. 남편의 50%에는 못 미쳤지만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주주였죠. 남편이 이혼 얘기를 꺼낸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집으로 전화했어요. 이혼하자.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지. 우리 이미 끝났잖아. 그렇네요. 변호사 선임할 거야. 너도 준비해. 알았어요. 담담했습니다. 둘 다요.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절차였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였어요. 경력이 많아 보였습니다. 재산 분할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은 제가 가져갈게요. 회사 지분은요? 제가 이미 35% 가지고 있어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요? 직접 샀어요. 임직원들한테서요. 남편분이 아세요? 곧 알게 되겠죠.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정당한 거래니까요. 그럼 추가로 분할 청구는요? 필요 없어요. 집이랑 제 명의 재산만 정리하면 돼요. 위자료는요? 받지 않을게요. 왜요? 유리한 위치신데요. 시간이 걸리니까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끄덕였습니다. 협상은 빨랐습니다. 남편도 빨리 끝내고 싶어 했으니까요. 집은 제가 가져가고 남편은 회사를 가져가고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남편도 사인했죠. 법원 조정이 잡혔고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몰랐어요. 제가 35%를 가지고 있다는 걸요. 김 이사 지분은 아직 주주명부에 반영되지 않았으니까요. 이혼이 확정된 다음 날 김 이사 지분 거래가 주주명부에 등재됐습니다. 남편에게 통지가 갔을 거예요.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35%가 무슨 소리야? 그대로예요. 제가 35% 주주예요. 김 이사 지분까지 샀어? 네. 미쳤어? 왜? 투자니까요. 투자? 이건 투자가 아니라 남편이 말을 멈췄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제 의도를요. 임시 주주총회 소집할 거야? 아니요. 정기 주주총회 때 하면 되죠. 뭘 하려고?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임원들을 만났습니다. 한 명씩이요.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어요. 커피 마시면서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요. 회사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었을 때 모두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불안해요. 사장님이 결단을 못 내려요. 이대로면 망해요. 변화가 필요해요. 누구도 남편을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잃었던 거예요. 오래전부터요. 주주총회에서 제가 대표이사 해임 안건을 올릴 겁니다.
말했을 때 그들은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찬성하시겠어요? 지분이 없는데요. 의결권은 없어도 의견은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외부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외부 투자자가 15%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명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각각 5%씩이었죠.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하나씩요. 회사 실적 보셨죠? 보긴 봤는데 안 좋더라고요. 대표이사가 문제예요. 알아요.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주주총회에서 해임 안건에 찬성해 주세요. 그러면 누가 대표를 해요? 저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했죠. 저는 경영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실적 보여드릴게요. 지난 6개월간의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개입한 건들이요. 대금 회수, 비용 절감, 적자 프로젝트 방지. 숫자로 증명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네요. 하나씩 설득했습니다. 셋 모두요. 5%, 5%, 5%. 합쳐서 15%였죠. 계산했습니다. 제 지분 35%, 외부 투자자 15%, 50%였어요. 남편의 50%와 동일했죠. 주주총회 날이 왔습니다. 회의실에 모였어요. 주주들, 임원들, 직원 대표들. 방이 가득 찼습니다. 김 이사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작년 실적 보고, 올해 계획, 재무 상황. 예년과 같은 순서였어요. 그리고 기타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안건을 제출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대표이사 해임 및 신임 대표이사 선임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숨소리만 들렸죠.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분노도 놀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너지는 표정이었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김 이사가 물었습니다. 형식적인 질문이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난 2년간 실적이 계속 악화됐습니다. 매출 감소, 이익 감소, 부채 증가. 현 대표이사의 경영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료를 돌렸습니다. 숫자가 명확했어요. 반박할 수 없었죠. 신임 대표이사 후보는 누구입니까? 저입니다. 근거는요? 지난 6개월간 제가 개입한 건들의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자료를 돌렸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이었어요. 얼마를 회수했고, 얼마를 절감했고, 얼마의 손실을 막았는지 모두 기록돼 있었습니다. 임원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 이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찬성합니다. 박 부장이 말했습니다. 찬성합니다. 정 과장도요. 찬성합니다. 한 명씩 찬성했습니다. 모두요. 남편 편에 선 사람은 없었어요. 주주 표결로 넘어가겠습니다. 외부 투자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찬성이었어요. 셋 모두요. 임원진 전원이 찬성 의견입니다. 주주 여러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투자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는 실적을 믿습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있어요. 다른 투자자가 말했습니다.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느꼈을 거예요. 공기가 달라지는 걸요. 재표결하겠습니다. 김 이사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손을 들려다 멈췄어요. 주의를 받죠.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저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의 손이 내려갔습니다. 표결을 포기한 거였죠. 대표이사 해임 안건 가결됐습니다. 신임 대표이사 선임 안건 가결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경영권이 넘어왔어요. 남편에게서 저에게로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박수를 받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끝인가?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이제부터가요. 하지만 일단 해냈습니다. 해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졌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살아있구나. 정말 살아있구나. 살아있음으로 딸과의 약속도 지켜냈습니다. 대표이사 사무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새 명함을 받았습니다. 대표이사. 그 네 글자를 보며 실감했습니다. 첫 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직원들도 거래처도 저도요. 모두 적응이 필요했어요. 김 이사가 도왔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해줬어요. 결제 프로세스, 주요 거래처 현황,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 하나씩 배웠습니다. 사모님, 아니 대표님,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걱정 마세요. 잘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가 안정됐어요. 밀렸던 월급이 정상화됐습니다. 거래처 대금도 제때 지급됐죠. 직원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실적도 나아졌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어요. 적자 프로젝트를 정리했습니다. 수익성 있는 거래처에 집중했죠. 숫자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이사가 보고했어요. 이번 분기 흑자 전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대표님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덕분이죠. 모두 함께 일궈낸 결과였습니다. 우연히 남편 소식도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을 지나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그대로였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딸이 떠난 후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었죠. 딸의 침대에 앉아서 딸을 작게 불렀습니다. 엄마가 해냈어. 너의 기억으로 엄마는 잘 해내고 있어.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너 없으니까 의미가 없네. 그래도 엄마는 살아야겠지. 너를 기억하려면. 저녁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제 삶을 사는 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하지 않았죠. 평범했습니다. 회사에서 신규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큰 건이었어요. 성공하면 회사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죠.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임원들이 모였어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리스크도 있었어요. 투자 금액이 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었을 때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찬성, 반대, 보류. 셋으로 갈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두려웠을 겁니다. 결정을 못 내렸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명확하게요. 준비 시작하세요. 책임도 결정도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은 이미 변했습니다. 예전과 달랐죠. 주름이 생겼고 눈가가 처졌고 머리에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괜찮았어요. 지금껏 살아온, 앞으로 살아갈 제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웃어봤습니다. 거울 속 제가 웃었어요. 어색했지만 웃음이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별들이었죠.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고 또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죠. 살아도 되겠구나. 잘 살고 있구나. 나를 더 많이 들여다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요. 저는 정말 잘 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일어나셔서 거울 한번 보시고 자신의 이름을 외치면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할수록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사랑을 받고 저의 얘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공유해요.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